전공은 대학 전공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면 이과대학교 지질학과를 졸업했고요. 고려대학교 지질학과를 졸업했고 전공은 그러니까 지하수를 파고 석유를 파는 일을 했습니다. 뭐 학생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아니었고요. 제가 1학년 때가 1991년인데 그때 이제 명지대학교의 강경대라는 학생이 길거리에서 공권력의 쇠파이프에 맞아서 심장마비로 죽는 사건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국가 권력이 대낮에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학생 운동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학생의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선거라는 것에 굉장히 재미를 많이 느꼈고 정치에 직접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가졌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건 92년에 당시에 성북구에 출마했던 30대에 출마했던 신계륜 의원의 선거운동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시작으로 선거에 많이 참여를 했고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이 정치를 바꾸려면 나라를 바꾸려면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고 1999년에 동대문을에 출마를 하려고 결심을 하고 이사를 갔던 허인혜 위원장을 따라서 동대문에 옮겨가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쭉 정치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 인생의 주업으로 삼고 살았고요. 그 선거에서 11표 차로 김영구 5선 의원에게 아깝게 패배를 하고 제가 그 지역에 32명의 위장 전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 뒤에 유권자 전수조사를 해서 밝혀내서 그 선거 무효소송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홍준표 의원이 건너와서 공천을 받으면서 허인혜 후보가 다시 떨어진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리고 미국으로 옮겨가서는 그리고 나서 정치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아메리칸 폴리틱스를 전공하려고 미국으로 건너갔고요. 저희 가족이 이민을 가서 미국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저도 뭐 부모님 얼굴도 뵙고 할 생각으로 건너갔는데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지병이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갑작스럽게 병으로 돌아가시게 돼서 제가 가족의 생계를 같이 책임져야 되는 환경에 놓여지게 돼서 학업은 포기하고 일을 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LA 노사모를 만나게 돼서 대선 과정부터 LA 노사모 간사로 일을 하면서 대선 과정은 아니고 이제 대선 때부터 LA 노사모를 했고 끝나고 나서 간사를 맡아서 8년 동안 LA 노사모 간사로 있으면서 각종 사회활동에 활발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국 교수 초청 강연회도 하고 안희정 도지사 초청 강연회 등도 했고 가장 크게 한 일은 2007년에 그 미국 연방 하원에서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그 사과를 정식으로 요구하는 하원 연방 결의안을 냈거든요. 120일 결의안이라고 하는데 그걸 낼 때 캘리포니아에서 간사로 활동을 하면서 전국에서 3만 장의 서명을 받는데 저도 힘을 좀 보탰고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미국에서 한인들의 정치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고 김동석 소장의 제안으로 그 유권자 센터의 캘리포니아 지부도 만들어서 활동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뉴욕에 있는 김동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후에는 ABC라고 이제 교육구가 있는데 미국도 교육위원 선거에 캠페인 사무장으로도 뛰어서 그 제가 밀었던 후보를 당선시킨 경험도 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2009년에 재외국민선거법이 통과가 돼서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김성권 의원이 해외를 돌면서 조직을 하고 계셨었는데 민주당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강남에 출마하신 무슨 위원장을 했었죠. 예, 세계한인 민주회의 그래서 제가 LA 사무총장을 맡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민주당에 정식으로 당직자로 등록을 하고 제가 지원서를 내고 재외국민 선거를 누군가 맡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제 미국에서 총선과 대선을 다 치러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나눔 꼼수다 미주공연도 제가 유치해서 2년에 걸쳐서 30불이라는 꽤 적지 않은 금액의 공연을 6천 명 넘는 그 전국 각지를 돌면서 한인들에게 유권자 등록을 하고 하는 운동을 같이 낙검수하고 한 적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2012년 대선에 지고 나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2017년에는 제 손으로 꼭 정권 교체를 하는데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서
선거가 12년 12월 19일이었고 13년 1월 31일에 짐 싸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가족들하고 다 같이 들어와서 그 이후는 신계륜 의원실을 시작으로 정청래 손혜원 의원실을 거쳐서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경험을 쌓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총선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학의 전공을 물으신다면 지질학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전공은 선거와 정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면접에서 안 된 거라 제가 뭐 이유를 따로 통보받지 못했고요. 예. 근데 이제 질문 나왔던 거랑 종합을 해보면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는 정치인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소통이라는 게 뭐 그냥 이렇게 뭐 내가 SNS를 많이 해서 팔로워를 많이 가지고 이렇게 뭐 얘기를 넓게 퍼뜨리는 것 포함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얘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들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작년 6월에 의원실은 그만두고 나와서 싱크와이라는 정치연구소를 차려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까지 12,000명의 패널을 모집을 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패널을 모집을 했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저희가 설문조사 링크를 보내드리면 각 사회 현안에 대해서 그분들이 주관식으로 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12,000명 보내면 답변이 3,000개에서 4,500개 정도 들어와서 답변율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게다가 이제 질문이 주관식으로 가는데 대신 이제 주관식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하는 툴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병제 문제라든지 이 조국 청문회 문제 또 뭐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등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답을 하는 과정을 여태까지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해서 정치인이 되면 정책을 만들거나 입법 활동을 할 때 그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유권자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보내준 답변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내용들을 잘 모아서 말 그대로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를 해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소통은 보좌관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면접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누가 그 질문해요? 뭐 거기 앉아 계신 면접위원들인데 전 누군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라 소통 보좌관이라. 예, 뭐 그래서 저는 동의하기 어려웠는데 어쨌든 제가 보좌관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정치적으로 보시기에는 제가 보좌관으로 더 보였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전 의원이 직접 소통하는 구조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이 신문만 보고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는 세상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소통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뭐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열린 민주당 당원들도 그런 점을 잘한다고 생각해서 아마 추천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싱크와이에서도 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모을 수 있는 패널의 표본이라는 게 사실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뭐 이제 SNS를 통해서 알려서 모집을 한 거니까요. 근데 85% 정도가 조국 장관에게 뭐 이제 싸우고 이것이 검찰의 탄압이다라는 입장을 보이셨고 이제 거꾸로 한 5에서 10%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건 진보 진영의 내로남불 아니냐. 왜 저쪽 할 때는 그렇고 이제 이런 이제 의견의 대립은 있었는데 저는 절대 다수 의견이 조국 장관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검찰의 탄압이 맞다라는 입장을 보였던 거고 그것이 뭐 최근에 또 드러난 것이 검찰이 인지 수사로 내사를 했다는 것을 재판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촉발됐든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 앞에서 저희가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아직 좀 민주당 뭐 저희 진보 진영 이 좀 더 결기 있게 이 문제를 치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검찰 개혁을 21대에서 잘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한 의정 활동의 과제로 도출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제가 검찰 개혁이라는 특정 주제에 대한 특별한 인식을 갖고 있거나 제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국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 안고 디펜스하면서 가야 된다. 그럼요. 예, 그렇죠. 저는 그래도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나면 검찰 개혁의 그 견고한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님의 의지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에 있어서 논점의 핵심은 조국 장관은 재판 과정이고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진실을 밝혀갈 것이고 재판 과정에 정치가 개입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로 노려야 되는 대상은 검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 개혁의 구조를 어떻게 짜고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20대에서는 분리하지 못했고 좀 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문제였으니까 경찰의 수사 권한 역시 어떻게 조정하고 행정 조직을 분리할 것인지
그리고 검찰에 지금 남아있는 수사 기능들을 어떻게 하면 옮길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만들고 그것을 여론으로 모아가서 21대 국회 안에서는 특히나 전반기 안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군필이고요. 예, 외국에 오래 살아서 음주 없습니다. 예. 미국에는 있나요? 없습니다. 예. 그것도 없고. 논문 쓴 적이 없어서 없습니다. 그럼 예. 그 학력은 고대 학부인가요? 학부 졸업. 고대 학부 졸업을 했고요. 예.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그 목회학 석사 학위를 갖고 있는데요. 예. 논문을 쓰는 과정은 아니었고요. 단기 장기 계획이 있는데요. 단기는 일단 저는 현재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가짜 뉴스의 확대 재생산과 유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처벌로 그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의 입장이라고 보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혐오 뉴스의 차단을 위해서 유튜브 등 직접 구글 사업자들을 제재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가짜 뉴스를 잡자 이런 범위라기보다는 이런 플랫폼 사업자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건 네이버인데 네이버가 이 언론 시장을 다 끌어들여서 이익은 취하고 있으면서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와서 댓글 이력을 공개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기만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독일의 전례를 따라서 혐오 뉴스부터 시작해서 플랫폼 자체가 그러니까 뉴스 생산자인 언론사를 공격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정부나 정치권이 개별 언론사에 대한 어떤 정치적 입장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는 없지만 그 플랫폼 사업자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을 어기는 언론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끝없이 하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잡기 위해서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것이 제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과방위에 가서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단기 목표고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결국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은 이 비정규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노동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뭐 개별 초선 의원이 건드릴 수 있는 수준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서 장기적으로는 이 비정규직의 문제와 사회 안전망을 재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건 이제 좀 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 준비를 더 해서 그쪽으로 옮겨가고 싶습니다. 예, 저희 가족 뭐 단란하게 이제 결혼 20주년 된 지가 이제 딱 한 달 됐습니다. 20년 결혼 생활했고 그 전에 연애 생활 8년 해서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한 배우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아이들 둘도 구김살 없이 잘 자라고 있고 지금 뭐 미국에서 같이 이제 살다 들어왔는데 외국인 학교나 이런 데 보내지 않고 동네에 있는 그냥 공립 학교를 지금 잘 다니면서 행복하고 단란하게 살고 있는데 아빠가 이제 어디 자꾸 나가서 유튜브나 나가서 유명해지는 것을 아이들이 좀 싫어해요, 사실은. 예, 그렇게 누가 알아보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저희들 가족이 좀 단란하고 행복하게 사는 환경에서 예, 잘 지내고 싶습니다. 예.